병원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내 수진의 표정도 얼어붙어 있었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면에는 정우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지만 의사의 굳어진 표정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리 확정은 아니지만 간이 독성 반응 수치가 높습니다. 의사의 첫마디가 진료실 안에 공기를 얼어붙여 만들었어요. 정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고 수지는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죠. 독성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이상하게 피곤하고 식욕도 없어서 검사를 받으러 온 건데 갑자기 독성 이야기가 나오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 소변에서 독성물질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정확한 성분 분석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 수치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지체하면 위험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의사의 다음 말은 정우와 수준을 더욱 큰 혼란에 빠뜨렸어요. 신고라니 무슨 신고를 하라는 건지 정우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퇴직 후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수준이 챙겨주는 보리차와 건강식품만 먹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수준이 창백한 얼굴로 다급하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독성물질 이 체내에서 검출된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분께서 의도적으로 섭취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노출되셨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의사의 설명을 듣는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독성물질은 의도적으로 섭취했다니 그런 일은 절대 없었거든요. 그는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약도 함부로 먹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독성물질이 몸에 들어간 거죠? 의사 선생님,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술도 거의 안 먹고 약도 함부로 먹지 않아요. 그냥 매일 보리차랑 홍삼 정도만. 수진이 해명하는 동안 정우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어요. 수진도 이런 상황이 충격적이라서 그런 거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죠. 평소에 차분하던 아내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론 환자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나온 이상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모르니 추가 검사도 받으셔야 하고요. 정우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평범하게 집을 나서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경찰 신고 이야기까지 나오다니요.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괜찮을 거야. 분명히 오해일 거야. 수진이 정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그걸 안 해도 놀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의식 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 복도로 나온 후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분명히 오해일 거야.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정우 자신도 내심 불안했어요. 도대체 어떤 독성물질이 몸에서 나온 건지, 언제부터 몸에 들어온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막막했어요. 수지는 정우의 팔을 꼭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냥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거일 수도 있고, 재검사를 받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한 떨림이 있었어요. 평소 침착하던 아내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이
정우에게는 더욱 불안감을 줬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병원 로비의 긴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정우는 최근 몇 주 동안의 일들 되돌아봤어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수진이 끓여주는 보리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홍삼을 우린 차를 마셨죠. 가끔 수진이 건강에 좋다며 가져다주는 가루를 보리차에 타서 마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모든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독성물질 이야기가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혹시 잘못 먹은 음식이나 이야기 있었는지. 수진이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복잡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걱정과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 다른 뭔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정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 건 사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정우와 수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말이죠. 정우는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명의 퇴직을 했어요. 가까이 성실하게 다니는 회사였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다행히 퇴직금과 연금이 있어서 당분간은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고향이 있는 땅 때문에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우의 고향 마을이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등했거든요. 정우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었는데 갑자기 큰돈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부동산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땅 얘기로요. 수진이 그날 저녁 정우에게 말했을 때 정우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두자 고향 땅인데 함부로 팔고 싶지 않아.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사실 그녀에게 정우가 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오빠 도영의 존재였어요. 도영은 수진보다 5살 위였고 어렸서부터 정우와도 친하게 지냈어요. 정우와 수진이 결혼하기 전부터 도영은 정우를 동생처럼 아껴고 정우도 도영을 형처럼 죠. 그런데 그 땅 문제로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그 땅 말이야. 며칠 후 도영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있었죠. 오빠,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를 생각해봐. 그 땅을 잃은 건 우리 식구들이야. 정우 아버지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도영의 말을 들으며 수진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 두 집안이 함께 농사일을 도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등기는 아버지 명의로만 되어 있었어요. 오빠,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이 전부야. 우리가 흘린 땀은 뭐가 되는 거야. 도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 문제로 속상했지만 가족관계 생각해서 참고 지냈던 거였죠. 수진아, 너가 정우를 설득해봐. 그 땅의 일부라도 우리 목소리 인정해 달라고. 수진은 오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어렸서부터 오빠가 자신을 많이 도와줬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생각이 달랐어요. 수진아, 나도 도영이 형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 집안 땀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땅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정우의 말도 틀린 바 아니었어요. 등기상으로는 분명히 정우 집안 소유였고 지금까지 세금도 정우 아버지가 내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도영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특히 아들 민수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자 땅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졌죠. 아버지 삼촌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민수가 도영에게 말했지만
도영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소용없어. 정우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도영의 마음속엔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수진아, 너가 도와줘야 해. 어느 날 밤 도영이 수진에게 은밀하게 제안했을 때 수진은 처음에 거부했어요. 오빠,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정우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도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우리가 정우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아프게 해서 병원에 가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정우도 건강을 위해 시골로 요양을 가고 싶어 할 거고, 그때 땅을 팔자고 설득할 수 있잖아. 도영의 계획은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을 했어요. 정우에게 조금씩 몸에 해로운 것을 먹여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를 범죄 용의자로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압박한 다음 결국 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수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빠의 처지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영은 정우를 정말 크게 해치려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결국 수지는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며칠 전부터 수지는 정우의 보리차에 조금씩 이상한 가루를 타기 시작했어요. 도영이 구해온 것이었는데 조금씩 먹으 몸이 피곤해지고 식욕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보, 보리차예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꼭 드세요. 수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리차를 끓여주며 말했을 때 정우는 아내 정성에 고마워했어요. 최근 몸이 이상하게 피곤한 것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우는 몰랐어요.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형처럼 여겼던 처남이 자신을 상대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도영과 수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정우는 환자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가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날 저녁 정우와 수진이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관 초인종 울렸어요. 정우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박정우 씨 맞으신가요? 정우의 가슴이 콩 내려앉았어요. 의사가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빨리 경찰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수진도 긴장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손을 닫고 있던 앞치마를 벗으며 인사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저희는 형사가 김형서, 이형사입니다. 박정우 씨,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죠? 김형사가 수첩을 꺼내면 물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일단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최근에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으셨나요? 이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정우는 최근 몇 주 동안 느꼈던 피로감과 식욕 부진에 대해 설명했죠.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됐나요? 한 석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도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경찰들은 수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김형사의 다음 질문은 정우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박정우 씨 혹시 최근에 약국에서 약을 사신 적이 있나요? 특히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말입니다. 아니요. 저는 약을 잘 안 먹어요. 그냥 아내가 끓여주는 보리잔, 홍삼차 정도만. 그럼 다른 사람이 박정우 씨 이름으로 약을 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을 때 정우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신분증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나요? 정우는 지갑을 확인했어요. 신분증은 그대로 있었죠. 아니요, 여기 있는데요. 김영사가 무언가를 적어가며 말했어요. 내일 정확한 경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경찰이 떠난 후 정우와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죠. 수진아, 나 정말 무섭다. 정우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수지는 뒤돌아서서 남편을 안아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여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오빠, 도영과 조카 민수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전 도영 전화로 말했었거든요. 수진아, 민수가 약을 구해왔어. 이제 시작이야. 그때 수지는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정우를 조금 아프게 해서 땅을 팔게 만드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경찰까지 개입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상당히 피곤해 보였어요. 수진이 평소처럼 보리차를 끓여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정우가 거절했어요. 오늘은 그냥 물만 마실게. 왜요?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냥 찜찜해서 혹시 몰라서 말이야. 수진의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우가 의심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태어난 척하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따뜻한 물이라도 드세요. 오전 10시쯤 김영사에게서 전화 왔어요. 박정호 씨,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파출소로 한번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는 수진과 함께 파출소로 향했어요. 거기서 김영사가 보여준 건 정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이것 좀 보세요. 김영사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약국의 처방 기록이 나와 있었는데 분명히 박정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일주일 전에 신의한 약국에서 박정호 씨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기록입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 약국에 간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누군가가 박 씨를 사칭해서 약을 받아간 거네요. 이 형사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CCTV도 확인해 봤는데 박정우 씨와 비슷한 체격의 남성이 마스크와 모자 안경을 착용하고 왔더라고요. 김 형사가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정우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약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상하네요. 정말 저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정우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걸음걸이가 자신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거든요. 혹시 박정우 씨와 비슷한 체격의 지인이나 가족이 있나요? 김영사의 질문에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처남의 아들인 민수가 저와 비슷한 키인데 수준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설마 민수가 그런 일을 쓸 리는 없어요. 그 애는 착한 애라고요. 하지만 경찰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우 씨는 당분간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마시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파출소를 나오는 길에 수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민수까지 의심받게 됐으니 오빠 도영이 얼마나 화를 낼지 뻔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건은 점점 수진과 도영이 예상했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우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경찰에서 또 연락 왔어요. 정우, 수준의 아들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8살인 준호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 일 때문에 자주 집에 들리고 있었죠. 뭐라고 하던 내일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셔 거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우는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었어요. 준호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 잘못한 게 없어. 분명히 오해가 풀릴 거야. 하지만 정우 자신도 내심 불안했어요. CCTV에 찍힌 그 남자가 정말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의 딸 은주가 들어왔어요. 준호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 바로 부모님 집으로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은주가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딸의 따뜻한 손길에 정우는 조금 위로가 됐죠. 은주, 너까지 걱정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은주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정우에게 힘을 줬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아버지 이름을 도용한 걸까요? 그것도 약을 사려고 말이에요. 준호의 말에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일이겠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수진의 말 들으며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아버지 이름으로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마 신분증을 어디서 봤거나 정우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생각해보니 최근에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맞다. 지난달에 부동산업체 사람이 와서 땅 얘기를 할다. 신분증을 봤었어.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부동산업체와 연결된 사람이 오빠 도영이었거든요. 여보, 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한 걸까요? 수진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차 불안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정우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수진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정우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곧 돌아올게. 경찰서에서 김 형사가 정우를 맞았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죠. 박정우 씨,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형사가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쳐놓았어요. 이 약국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박정우 씨 이름으로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총 3곳의 약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는 이 약국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박정우 씨를 사칭한 거네요. 그런데 이 형사가 옆에서 덧붙었어요. 모든 CCTV에서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체역, 건, 옷차림까지 거의 동일해요. 김 형사가 컴퓨터로 CCTV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3곳 모두에서 비슷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정우와 상당히 닮아 있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우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마스크와 모자, 안경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체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 정우는 뭔가를 떠올렸어요. 화면 속 남자의 걸음걸이가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잠깐 걸음이 뭔가 특이한 점이 있나 약간 절투거리는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를 조금 저는 느낌이 김형사가 이 형사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박정우 씨 주변에 그런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떠올랐어요. 민수는 어렸을 때 다친 적이 있어서 조금 절투거리면 걸었거든요. 처남의 아들 민수가 그런 걸음걸이에요. 어렸을 때 다쳐서 경찰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최민수 씨 말씀이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삼면흠일 7살이에요. 체격은 어떤가요? 저와 비슷해요. 키도 비슷하고 그런데 설마 민수가 그런 일을 했을 리는 정우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최민수 씨와도 면담을 해봐야겠네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우는 민수의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민수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걸까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정우는 휴대폰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어떻게 됐어요? 복잡해졌어? 민수까지 연루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전화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민수, 왜 민수가 CCTV에 나온 사람이 민수의 가능성이 있대. 걸음걸이가 비슷하거든. 수진은 전화를 끊은 후 급히 오빠 도영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경찰이 민수를 의심하고 있어요. 도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계획을 바꿔야겠군. 계획을 바꾼다고요? 수진아, 이제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어. 끝까지 가야 해. 수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원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날 아침 정호는 옷장을 열고 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자주 입던 검은색 재킷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내 검은 재킷 봤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수진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표정에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죠. 검은 재킷이요? 세탁소에 언제 정호가 의아해 아면 물었어요. 그 재킷은 얼마 전에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러워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지난주에 맡겼어요. 좀 지저분해 보여서 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어색했어요. 정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것 아닌 일이라고 넘어갔죠. 그래, 그럼 회색 재킷을 입어야겠네. 하지만 옷장을 다시 뒤지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즐겨 썼던 야구 모자도 없어졌더라고요. 이것도 세탁소에 수진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모자는 어디 뒀더라. 찾아볼게요. 정호는 고개를 겨우 등했어요. 모자를 세탁소에 맡길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물로 씻으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내 불태 안경도 어디 갔지? 정우가 서랍을 뒤지며 중얼거렸어요. 평소에 독서할 때 쓰던 안경이 평소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때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재킷 모자 안경? 이 모든 게 민수가 가져간 물건들이었거든요. 여보, 아침 드세요. 늦어. 수진이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정호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동시에 없어지다니. 그때 정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어제 경찰서에서 본 CCTV 속 남자가 바로 검은 재킷과 야구모 불태 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설마 정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아, 정말로 세탁소에 맡긴 거야. 수진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어느 세탁소 확인해보자. 정호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수진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죠. 왜 갑자기 그래요? 그냥 옷인데, 그냥 옷이, 아니야, 혹시 누군가가 내용을 가져가서 정우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우가 문을 열자 김 형사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우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박정우 씨가 평소에 있던 옷 중에 없어진 게 있나요? 김 형사의 질문에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방금 전에 검은 재킷과 야구모자 안경이 없어진 걸 발견했는데 역시 그렇군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 봤는데 그 사람이 착용한 옷들이 박정우 씨 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서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얼굴이 점점 하얘지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 누군가가 제 옷을 훔쳐가서 저를 사칭한 건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우 씨의 옷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김 형사의 말에 정우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자주 오는 사람 중에 범인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이거나 수진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 형사는 냉정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댁에 온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말이에요. 정호는 머릿속으로 최근 몇 주 동안을 되돌아봤어요. 아들 준호, 딸 은주, 그리고 민수가 지난주에 왔었어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민수, 네, 수진이 오빠 최도영 씨 아들 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김 형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어요. 그때 최민수 씨가 박정호 씨 방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정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화장실을 쓴다고 해서 안쪽으로 보냈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안방 옆에 있어요. 안방을 지나가야 화장실에 갈 수 있죠. 김 형사와 이 형사가 서로 눈을 맞추셨어요. 그때 최민수 씨가 옷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리 없어요. 민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정우는 점점 확실히 서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책임, 걸음걸이, 그리고 자신의 옷에 접근할 수 있었던 기회까지 모든 게 들어맞았거든요. 형사님, 그럼 민수를 조사해 보실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오늘 오후에 최민수 씨를 불러서 면담을 해볼 예정입니다. 김 형사가 말했을 때 수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박정우 씨, 혹시 최민수 씨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착하네요. 좀 내성적이고, 그런데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요? 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영 형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김 형사가 또 뭔가를 잡았어요. 혹시 최도영 씨나 최민수 씨가 박정우 씨 소유의 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요?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어떻게 하세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있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후 도영 형님이 몇 번 언급하셨어요. 자기들도 그 땅을 읽은데 기여했다고 수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김 형사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정호는 수진을 바라봤고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진아, 정말 모르는 거야? 정호는 질문에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민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는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최민수 씨, 일주일 전 화요일에 뭐라고 계셨나요? 김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이런 질문이 올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요즘 일이 없어서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오후에 잠깐 나가셨어요. 민수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김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다음 질문을 했죠. 박정호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고무부여, 최근에 박정호 씨 집에 간 적이 있나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할지 사실을 말할지 고민됐거든요. 지난주 일요일에 갔었어요. 고무가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해서 그때 박정호 씨 방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화장실을 쓴다고 해서 잠깐 들어갔어요. 얼마나 있었나요? 한 5분 정도요? 김 형사와 이 형사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옷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한편 정호의 집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죠. 수지나 민수 조사 어떻게 됐을까? 정호가 거실에서 물었어요. 수지는 손이 떨려서 칼질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민수 형이 정말 조사를 받는 거예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거든요.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정호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때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래, 민수는 착한 애야. 분명히 오해일 거야.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감추라는 듯한 어색함이 있었죠. 시간이 되자 도영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하루 일그러져 있었어요. 정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민수를 범인 취급하다니. 도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호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형님. 저도 민수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찰이 뭐가 대단하다고 증거도 없으면서 우리 애를 의심하고 도영이 소리를 지르자 수진이 나서서 말렸어요. 오빠 진정해요. 큰 소리 내봤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진아, 넌 어느 편이야? 남편 편이야? 친정 편이야? 도영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녀는 어느 편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형님,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정욱, 도영을 달래려고 했지만 도영은 더욱 흥분했어요. 차근차근이 뭐야? 내 아들이 범죄자 취급받고 있는데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민수 형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사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까지 그런 소리 하냐? 도영이 준호에게까지 화를 내자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호가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말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들어와.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어떻게 됐어? 도영이 급하게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민수의 고백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삼천 옷을 가져간 건 맞아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했어?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도영이 다가갔어요. 민수야, 정확히 뭘 한 거야? 삼천 옷을 입고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삼천 이름으로 정호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런 일? 민수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우리 가족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뭔 소리야. 그 땅 재개발로 큰 돈이 될 텐데 우리는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민수의 말에 정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쫓아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아버지가 맨날 억울하다고 하시잖아요. 그 땅은 원래 우리 몫이기도 하다고.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말들이 아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프게 하려고 한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아프게 해서 시골로 요양 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땅을 팔 수도 있을 거라고. 정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민수야, 그럼 수진이도 알고 있었던 거야?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 수진에게 쏠렸어요. 수진은 마치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힌 것 같았죠. 정호의 눈에는 의심과 실망이 섞여 있었고 도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알고 있었던 거야?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최근 며칠 동안 느꼈던 이상한 김새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팔을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냥 엄마 설마 정말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가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정우가 문을 열자 김영사와 이 형사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영사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마침 관련자분들이 모두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CCTV를 더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약국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질이 훨씬 선명하고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었죠. 이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박정호 씨로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다른 점들이 보입니다. 김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특정 부분을 확대했어요. 첫 번째 걸음걸이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저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은 그런 걸음걸이가 아니었거든요. 두 번 담배를 피는 장면입니다. 화면에서 그 남자가 약국을 나온 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담배를 왼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박정호 씨는 어떤가요? 저는 오른손으로 잡아요. 아니, 요즘은 담배를 거의 피우지만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 형사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휴대폰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조작하고 있어요. 정호는 자신의 손을 들어봤어요. 오른손잡이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왼손잡이였거든요. 최민수 씨, 이 영상의 인물이 본인 맞습니까? 김 형사의 질문에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네, 맞아요. 도영이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민수야, 너 혼자 한 일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김영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윤수진 씨, 남편분의 보리차에 뭔가를 타신 게 맞나요?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남편을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수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죠. 오빠가 그냥 조금만 아프게 해서 시골로 요양 보내자고 했어요. 그럼 땅을 팔게 될 거라고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그럼 너도 공모한 거야. 저는 정말 여보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오빠 말로는 며칠 정도만 몸살 감기 정도로 아프게 하는 거라고 김영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계속 복용했다면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도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야, 수진아, 왜 다 말해버리.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이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최도영 씨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영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증거가 있어. 내가 뭘 했다는 거야? 김영사가 또 다른 서리를 꺼냈어요. 약을 구입한 기록을 조사해 봤습니다. 최민수 씨가 처방받은 약들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최도영 씨 명의의 차량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최민수 씨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최도영 씨와 윤수진 씨와의 빈번한 연락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으로 말이죠. 이제 모든 증거가 완성됐어요. 도영, 수진, 민수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거였죠. 정우는 의자에 주저앉 잤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형님, 수진아, 왜 이런 일을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때문 두옥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야, 나는 그냥 오빠가 너무 어려워해서. 김영사가 일어서면 말했어요. 일단 관련자분들은 모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영이 마지막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연, 미안하다. 하지만 그 땅은 정말 그만해요. 형님,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수진이 정우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아내를 바라볼 수 없었거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정우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정우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도영, 수진, 민수가 각각 다른 의자에 앉아 있었죠.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했어요. 김영사가 정식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최도영 씨,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는 없었죠. 처음에는 그냥 정우를 조금 아프게 해서 시골로 보내려고 했어요. 시골로 보내고 뭘 하려고 했습니까? 땅을 팔게 하려고요. 요양비도 많이 들 테니까 어쩔 수 없이 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도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형이라고 부르며 믿고 지낸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최도영 씨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 아버지도 그 땅을 읽은데 참여했어요. 젊었을 때 함께 농사도 짓고 개간 작업도 도왔고 하지만 등기는 정우 아버지 명의로만 했죠.
도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한 겁니까?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목술로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 형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윤수진 씨는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하게 됐나?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오빠가 너무 어려워했어요. 민수도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 땅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분을 해치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며칠 몸살 앓린 정도로만 김 형사가 서리를 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용한 물질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복용했다면 심각한 장기, 손상이나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면 소리쳤어요. 고모 탓하지 마세요. 제가 억지로 부탁한 거예요. 최민수 씨 진정하고 앉으세요. 저는 정말 고모부가 미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민수의 말에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내가 언제 안 도와줬어. 너 사업할 때도 돈 빌려줬고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 땅만 있으면 우리 비주얼 다 갚을 수 있는데 민수야, 그 땅은 법적으로 낼 거야. 그리고 나도 그 땅에 대한 계획이요. 그냥 혼자 독차지하려는 거잖아요. 민수의 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까지 오해받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김 형사가 상언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정리하면 최도영 씨가 계획을 세우고 최민수 씨가 실행하고 윤수진 씨가 독성 물질을 투여한 것을 보면 되겠네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형사가 정우를 바라봤어요. 박정우 씨 정말 그 땅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으셨나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그에게는 가족들이 모르는 계획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땅을 팔아서 가족들과 나눠 가지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정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 말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함께 일군 땅이니까 일부는 형님 가족에게도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계속 성급하게 그려서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짓을 안 해도 됐다는 거야? 당연하죠. 저는 가족인데 혼자 독차지할 생각은 없었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이 너무 다급하게 구셔서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우의 설명을 들은 도영은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우리가 괜히 김영사가 냉정하다 말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화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범죄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것이 잘못된 오해와 성급하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박정우 씨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사의 질문에 정우는 한참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우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신뢰는 다시 회복하죠.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을 배신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 남은 건 깨진 신뢰와 상처뿐이었죠. 한 달이 지난 후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정우의 선처 요청과 피해자 합의서 덕분에 세 사람 모두 실형은 몇이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죠. 도영은 1년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 민수는 사회봉사 수지는 6개월 집행유예와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도영이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정우야, 정말 미안하다. 도영이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와 원한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형님, 정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평생을 형이라고 부르며 지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거든요. 나는 정말 그 땅이 우리 몫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해치려고 할 일은 아니었지. 형님,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우야, 정말 그 땅을 나눠주려고 했던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요. 다만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어요. 도영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면 대화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너무 성급했어. 민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정우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민수야, 일어나, 이제 지난 일이야. 고모부를 그렇게 생각한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고모부는 항상 우리 가족을 챙겨주셨는데 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수야,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어. 솔직하게 말해,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 그렇게 도영과 민수는 고개를 숙임이 었어요. 이제 정우 앞에는 숙인만 남아 있었죠. 숙인은 한 달 동안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정우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서 가은이라 스스로 남편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여보, 숙인이 조심스럽게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는 아내를 바라봤지만 예전과 같은 따뜻함은 없었어요. 숙인아,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정우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법적으로는 모든 게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들어와도 돼. 하지만 네 시간이 필요해. 다시 예전처럼 되기까지는. 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랬어. 나한테 말했으면 됐을 텐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여보를 믿지 못했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숙이나, 우리는 부부잖아. 어떤 일도 함께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정말 죄송해요. 며칠 후 정우는 중요한 결정 내렸어요. 그 땅을 차분하는 문제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우는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그의 결정은 모두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어요. 정말 일부만 파시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확인차 물었어요. 네, 전체 3분의 2만 팔고 나머지는 기부할 거예요. 정우는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팔아서 도영과 민수의 빚을 갚아주고, 하나는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기로 한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정훈이 수진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여보, 저희 몫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현재 집에서 조용히 살자. 정우의 말에 수진은 놀랐어요. 그럼 우리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수진아.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번 일로 깨달았어.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만든다는 걸. 수진은 남편의 말을 듣고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대신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자. 며칠 후 도영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정우야, 너가 우리 빚을 갚아줬다며. 네, 형님, 왜? 우리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정우는 잔잔히 미소 지었어요. 형님,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도영은 말없이 정우를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정우야,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형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말 가족답게 그날 정우와 수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보,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진아, 나도 미안해 형님. 어려운 걸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이 커요. 여보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정우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깨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일이었죠. 석 달이 흘렀어요. 이른 봄의 따뜻한 햇살이 정우의 집 마당에 비치고 있었어요. 정우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고 수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부부 사이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게 됐거든요. 여보, 점심 드세요. 수진이 정우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연스러움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정우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씻 들어왔죠. 상추가 잘 자랄까? 그럼요. 여보가 심은 건데 안 자랄 리 없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정우는 문득 예전 일들을 떠올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었죠. 수진아, 오늘 복지관에서 연락 왔어.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기부한 땅에 복지시설 짓는 기공식을 다음 주에 한다고 참석해 달라더라. 수진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 땅이 없었다면 지금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웠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좋은 일이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우는 아내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일찍 왔네. 준호는 몇 달 전 그 일 이후로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있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민수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와 수진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던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민수와는 그 일 이후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 만나자고 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아, 언젠가는 만나야 할 사람이잖아. 며칠 후 정우는 민수를 동네 공원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수가 깊이 인사했어요. 정우는 그런 민수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사회 봉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구나 하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 그분들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저는 가족을 해치려고 했잖아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빚을 갚아주신 것도 그렇고,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도 그렇고. 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수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살아볼게요.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도영 형님이
네 요즘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히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고모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후회한다고 하시거든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았어요. 그래, 형님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저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민수,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이제는 정말 가족답게 지내자. 그날 저녁 정우는 수진에게 민수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수진아, 우리도 이번 일로 배웠잖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저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보와 먼저 상의할게요.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결정하지 말고 수진이와 함께 의논해서 정하자. 다음 주 기공식 날 정우와 수진은 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작은 삶을 들고 첫 삶을 떴어요. 그 순간 정우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그 땅을 기부한 것이 선택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돈보다 더 값진 게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 뭐해? 신뢰야 가족 간의 신뢰만큼 소중한 건 없어.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몇 달 전에 악몽 같은 일들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셈이었죠.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야. 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을. 정우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더 단단한 가족이 되기 위한 값진 경험이 될 거였어요. 정우와 수진, 그리고 그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바로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 작은 오해나 갈등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용기 내어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을 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